외로움에 빠진 여성,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남자와의 충격적 결말. 그와 은밀한 밤을 보낸 후 며칠 뒤 그와 함께 막걸리를 마시고 그가 계산하려는데 그의 지갑을 보니 다른 여자의 사진이 있었어요. 뭐지?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죠. 여자가 나 말고 또 있었던 건가? 이 사람 그냥 이리저리 들쑤시고 다니는 바람둥이인가? 저는 갑자기 속이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에게 그 여자가 누구냐고 물어봤지만 제 질문을 능구렁이처럼 빠져나가는 모습에 오히려 화가 더 늘어났어요. 저 혼자 낙동강 오리알이 된 느낌이었어요. 무엇보다 남편이 알면 큰일인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에게 따뜻한 행운이 찾아갑니다. 아침 7시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옆에 누워있는 남편 기태 씨는 여전히 코를 골고 있죠. 전 벌써 20년째 이 소리를 듣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니 언제부터인가 제 얼굴에 생기가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아니, 정확히는 기태 씨가 퇴직하고 나서부터였을 겁니다. 그전엔 그래도 서로 안부 정도는 물어봤거든요. 여보, 아침 드세요. 식탁에 밥상을 차려놓고 불러봅니다. 기태 씨는 뒤척이며 일어나서는 말없이 밥을 먹기 시작하죠. 저도 앉아서 함께 먹는데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달그락달그락 들립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이라도 하실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기태 씨는 고개를 젓더니 TV를 켜버리죠. 아침 뉴스 소리가 집안을 채웁니다. 저는 그냥 설거지를 하러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내다보니 동네 아주머니들이 운동복을 입고 지나가더라고요. 다들 어디 가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옆집 순자 씨가 들어왔어요. 은수가 뭐해? 순자 씨는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옆집에 살면서 서로 집안일도 도와주고 그랬거든요. 그냥 설거지하고 있었어. 아이고, 또 혼자 집에 있었구나. 기태 씨는? 응, TV 보고 있어. 순자 씨가 거실을 힐끗 보더니 저를 부엌으로 끌고 갔습니다. 은수가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보기에도 요즘 너무 우울해 보여. 그런가?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거울 보기가 싫고 화장도 안 하게 되고 뭘 해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우리 동네 등산 동호회 있잖아. 거기 나와. 나이 비슷한 사람들이랑 매주 산도 타고 얼마나 좋은데. 등산이라니. 나 그런 거 못해. 못할 거 없어. 다들 초보였어. 나도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너무 재밌거든. 순자 씨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산 타는 재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좋다고 했죠. 같이 산다는 게 그냥 같이 늙어가는 거더라고요. 제가 중얼거리듯 말했더니 순자 씨가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와야 하는 거야. 은수가 넌 아직도 예쁘고 건강해. 집에만 있으면 정말 늙어버려. 그날 오후 기태 씨는 소파에 누워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전 혼자 방에 앉아서 순자 씨 말을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이대로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기태 씨에게 동호회 이야기를 해볼까 했지만 어차피 관심 없을 게 뻔했죠. 여보, 저 등산 동호회 한번 나가보려고요. 결국 저녁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기태 씨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저를 봤어요. 등산? 갑자기 왜? 순자 씨가 권해서요. 운동도 할 겸해서. 그래, 좋아. 집에만 있어서 답답했을 텐데. 의외로 기태 씨가 쉽게 허락해줬습니다. 아니, 허락이라기보다는 그냥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기태 씨는 벌써 코를 골고 있었죠. 저는 잠이 안 와서 계속 뒤척였어요. 내일부터 뭔가 달라질까요? 아니면 그냥 또 다른 일상이 될까요? 문득 20년 전 신혼 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이런 침묵이 없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아무래도 내일 동호회에 나가봐야겠습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 아침 처음으로 등산복을 입어봤습니다. 순자 씨가 빌려준 옷인데 거울을 보니 어색하더라고요. 평소에 입던 집안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은수가 준비됐어? 순자 씨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불렀습니다. 가방에 물병 하나 넣고 나섰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이렇게 떨리는 일이었나 싶었습니다. 등산 모임 장소는 동네 뒷산 입구였어요. 도착해보니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다들 저보다 나이가 비슷하거나 조금 많아 보였습니다. 자, 새로 오신 분 소개할게요. 순자 씨가 저를 앞으로 밀어냈어요. 갑자기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니까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조은숙입니다. 어색하게 인사를 했더니 다들 박수를 쳐주면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유독 눈에 들어왔어요. 키가 적당하고 인상이 온화한 남자분이었습니다. 처음이시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분이 다가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소리가 참 부드러웠어요. 김도영입니다. 부총무 맡고 있어요. 악수를 하는데 손이 따뜻했습니다. 기태 씨는 언제나 손이 차가웠거든요. 등산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다른 분들 따라만 했어요. 그런데 등산화 끈이 계속 풀어지더라고요. 아, 이거 왜 이래? 혼자 중얼거리면서 끈을 다시 묶으려는데 자꾸 헐거워졌습니다. 다른 분들은 벌써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만 뒤처지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그때 도영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라고요.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발등 아파요. 도영 씨가 제 등산화 끈을 다시 묶어주기 시작했어요. 손놀림이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물건을 다루듯이 말이죠.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남편 말고 다른 남자가 제게 이렇게 해준 적이 언제였나 싶더라고요.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목도 잘 감싸야 해요. 도영 씨가 끈을 위로 올려서 발목까지 감아주셨어요. 그 손이 제 발목을 스치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됐어요. 어때요? 편하죠? 도영 씨가 일어서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겨우 말을 꺼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런 제 모습이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등산을 시작했는데 도영 씨가 계속 제 옆에서 걸어주셨어요. 다른 분들은 앞서 가시는데 도영 씨는 제 속도에 맞춰주셨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처음엔 무리하면 안 돼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느려서.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이랬어요. 도영 씨가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웃음이 참 따뜻해 보였어요. 산을 오르면서 도영 씨가 이것저것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걸어야 덜 힘든지, 숨은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마치 선생님 같았어요. 여기서 잠깐 쉬어가요. 중간에 쉼터에서 잠깐 멈췄는데 도영 씨가 물병을 건네주셨습니다. 많이 힘들죠? 괜찮아요. 생각보다 재밌네요. 정말 그랬어요. 집에만 있을 때는 느껴보지 못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산할 때도 도영 씨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길이 가파른 곳에서였는데 그 손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감촉이 남아있더라고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기태 씨와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그날 밤 남편 옆에 누워 있으면서 자꾸 그 장면만 떠올랐습니다. 도영 씨가 제 등산화 끈을 매주던 그 순간 따뜻했던 손길, 부드러웠던 목소리,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이상한 건 아닐까 싶었어요. 옆에서 기태 씨가 코를 골고 있는데 문득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나 싶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손도 잡고 그랬는데 지금은 몇 년째 스킨십다운 스킨십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처음 만난 도영 씨의 손길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다니 저도 참 한심하다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도영 씨가 자주 연락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체 카톡방에서 등산 일정 공지하는 정도였는데 어느 날부터 개인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오늘 날씨 좋네요. 어떻게 지내세요? 이런 안부 메시지였는데 받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기태 씨는 결혼한 지 20년이 넘도록 이런 메시지 한 번 보낸 적이 없거든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도영 씨는 어떠세요?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내면 금방 답이 왔습니다. 혼자 산책 나왔는데 같이 걸으실래요? 이런 제안을 받으면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기태 씨에게는 마트 간다고 말하고 나섰죠. 처음 만난 곳은 동네 공원이었어요. 도영 씨가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 괜히 늦은 것 같아서 뛰어갔습니다. 죄송해요. 늦었죠? 아니에요. 저도 막 왔어요. 도영 씨가 일어서면서 웃어주셨어요. 그런데 제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예쁘게 입으셨네요. 순간 얼굴이 빨개졌어요. 남편에겐 10년을 살아도 듣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예뻐요. 라는 그 말 하나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다니. 저도 참 단순한 사람인가 봅니다. 고맙습니다. 겨우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영 씨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함께 공원을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도영 씨는 저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취미가 뭔지, 평소에 뭘 하며 지내는지,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 은숙 씨는 참 조용하시네요. 그런데 그게 매력적이에요. 이런 말까지 하시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는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저는 카페에 가본 지가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났거든요. 기태 씨는 그런 곳 안 좋아했거든요. 카페에 들어가니 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괜히 위축되는 기분이었는데 도영 씨가 제 손을 살짝 잡고 구석 자리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뭐 드실래요? 커피? 아니면 차? 저는 뭐든 괜찮아요. 그럼 따뜻한 차로 할까요? 몸에도 좋고. 도영 씨가 주문하러 가는 동안 저는 혼자 앉아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이런 분위기가 낯설면서도 설레더라고요. 여기요. 도영 씨가 허브차 2잔을 가져왔어요. 향이 참 좋았습니다. 어때요? 맛있죠? 네, 정말 좋네요. 정말 그랬어요. 차 맛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이런 시간 자체가 좋았습니다. 은숙 씨, 집에서만 계시기엔 너무 아까워요. 그런가요? 물론이죠. 이렇게 매력적인 분을. 도영 씨가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바라봤어요. 그 시선에 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만남이 더 자주 늘어났어요. 때로는 혼자 등산을 가자고 하시기도 했고, 때로는 그냥 동네를 산책하자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조금 먼 산까지 가자고 하셨어요. 차로 1시간 정도 가는 곳이었는데 저는 기태 씨에게 순자 씨와 쇼핑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도영 씨 차에 타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기태 씨 차는 늘 담배 냄새가 났는데 음악 들으실래요? 도영 씨가 클래식을 틀어주셨어요. 차창 밖으로 풍경이 지나가고 옆에서 도영 씨의 옆모습이 보이니까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산에서도 도영 씨는 저만 챙겨주셨어요. 힘들어하면 등을 살짝 밀어주시고, 목이 마르면 물을 건네주시고, 쉬고 싶어 하면 그늘진 곳을 찾아주시고, 은숙 씨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분이 좋아요. 하산길에 도영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언제 이런 기분을 느껴봤나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그날은 동호회에서 좀 높은 산에 다녀온 날이었어요. 하산 후에 다들 뒤풀이를 하자고 했는데 저는 처음이라 어색했습니다. 작은 술집에 들어가니 회원들이 벌써 자리를 잡고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으려 했는데 도영 씨가 옆자리를 비워뒀더라고요. 은숙 씨, 여기 앉으세요.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도영 씨는 계속 저를 신경 써주셨어요. 안주를 제 앞에 놓아주시고 물도 채워주시고. 은숙 씨는 뭐 드실래요? 저는 술은 잘 못해요. 그럼 맥주 한 잔만 어때요? 오늘 고생 많이 했는데. 도영 씨가 맥주를 따라주시는데 손이 살짝 제 손에 닿았어요. 그런데 일부러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제 얼굴이 또 빨개졌죠. 맥주를 조금씩 마시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다른 분들 이야기도 재밌었고 무엇보다 도영 씨가 옆에 있으니까 든든했습니다. 은숙 씨, 얼굴이 빨개졌네요. 괜찮아요? 도영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면서 제 이마에 손을 대보시더라고요. 그 순간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뒤풀이가 끝나고 나오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다들 우산을 가져왔는데 저만 못 가져왔더라고요. 은숙 씨, 차로 데려다 드릴게요. 도영 씨가 우산을 펼쳐서 저와 함께 쓰며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우산이 작아서 어깨가 자꾸 맞닿았습니다. 차에 타니까 조용해졌어요.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도영 씨가 시동을 걸면서 말씀하셨어요. 집까지 가는 길에 비 좀 그치면 좋을 텐데. 괜찮아요. 천천히 가셔도 돼요. 사실 저는 이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했어요. 집에 가면 또 기태 씨가 소파에서 TV 보고 있을 테고 이 따뜻한 기분도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신호등에 멈춰섰을 때였어요. 도영 씨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저는 놀라서 손을 빼려고 했는데 도영 씨가 더 꽉 잡으시더라고요. 은숙 씨. 도영 씨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서 도영 씨를 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도영 씨 얼굴이 진지해 보였어요. 저 집에 가야 해요. 겨우 그 말을 꺼냈는데 도영 씨는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조금만 더 함께 있으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이대로 집에 가야 하나 싶었어요. 도영 씨가 차를 세운 곳은 모텔 앞 주차장이었어요. 네온 사인이 비에 젖어서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죠. 은숙 씨, 억지로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냥 비도 오고 해서. 도영 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가빠졌어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기태 씨 말고 다른 남자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득 오늘 하루가 생각났어요. 도영 씨가 저를 챙겨주던 모습, 따뜻했던 손길, 술을 따라주며 웃어주던 얼굴. 결국 저는 차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비가 제 얼굴을 적셨는데 그게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날 밤 나는 다시 여자가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누군가가 저를 여자로 봐주고 소중하게 대해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기태 씨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도영 씨와의 만남이 더 자주 이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거울을 보는 시간이 늘어났고 화장품도 새로 샀습니다. 기태 씨는 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관심이 없었던 게 맞겠죠. 저는 다이어트도 시작했고 옷도 예쁜 걸로 몇 벌 장만했습니다. 오늘 예쁘네요. 도영 씨가 칭찬해 줄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이런 기분이 중독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영 씨가 동네 막걸리 집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조용한 곳이라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기태 씨에게 순자 씨와 저녁 먹는다고 말하고 나갔습니다. 막걸리 집은 분위기가 아늑했어요.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정과 막걸리를 시켰는데 도영 씨가 평소보다 말이 없더라고요. 무슨 걱정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은숙 씨 보니까 기분이 좋아져서요. 도영 씨가 웃으며 막걸리를 따라주셨어요. 그런데 계산할 때 지갑을 꺼내는데 지갑이 열리면서 안에 든 사진이 보였습니다.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있는 도영 씨 모습이었어요. 그 여자는 저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여자, 누구예요? 저도 모르게 물어버렸습니다. 도영 씨가 지갑을 재빨리 닫으며 웃었어요. 질투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제 뺨을 살짝 만지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답 안 하시는 거네요. 은숙 씨,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도영 씨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뺐어요. 갑자기 모든 게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그 사진 생각만 했어요. 도영 씨가 저한테만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혹시 다른 여자들에게도 똑같이 하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날 밤 늦게 도영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영 씨, 지금 이게 사랑 맞아요? 아니면 그냥 외로운 사람끼리 붙은 거예요? 한참 후에 답장이 왔어요. 마음이 움직이면 된 거 아닌가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모든 걸 알아챘습니다.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란 걸. 도영 씨에게 저는 그냥 외로운 중년 여자 중 하나였을 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기태 씨가 코를 골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제가 뭘 하고 있었던 건지 이 모든 게 허상이었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기태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을 텐데 왜 깨어 있나 싶었어요. 다녀왔습니다. 인사를 했는데 기태 씨는 대답이 없었어요. 그냥 TV만 멍하니 보고 있더라고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죠. 화장을 지우고 잠옷으로 갈아입은 후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기태 씨가 일어나더니 식탁으로 왔습니다. 말없이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갈색 봉투였는데 뭔가 사진 같은 게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물어봤는데 기태 씨는 그냥 소파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봉투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있었거든요. 제가 도영 씨와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 동호회 뒤풀이에서 도영 씨 옆에 앉아 웃고 있는 모습, 공원에서 함께 걷는 모습까지. 손이 떨려서 사진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보, 기태 씨를 불렀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기태 씨는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지만 등이 굳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겨우 물어봤더니
기태 씨가 천천히 돌아봤어요. 그 표정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그냥 텅 빈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폰에 사진 있더라. 지우지도 않았더구만. 기태 씨가 말했어요. 그제야 생각해보니 제 폰에 도영 씨와 찍은 사진들이 그대로 있었더라고요. 지울 생각도 못했던 거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무릎을 꿇고 빌었는데 기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시 TV 쪽으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더 무서웠어요. 다 알고 있었으면서 말하지 않았다는 게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건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건지, 그 침묵이 더 끔찍했습니다. 여보, 말 좀 해주세요. 화내세요. 소리라도 질러주세요. 하지만 기태 씨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어요. 마치 저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바닥에서 밤을 새웠어요. 사진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도영 씨에게 빠져서 남편을, 가정을, 20년 세월을 모두 배신했다는 걸 말이에요. 새벽녘에 기태 씨가 일어나서 화장실에 다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얼른 일어나서 기태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한순간의 실수였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기태 씨가 저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피곤하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면 좋았을 텐데 이런 차가운 반응이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제가 20년 동안 함께 산 남편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 죄책감에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 오후 저는 도영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모든 걸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도영 씨는 평소처럼 동네 공원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도착해보니 벤치에 앉아서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은숙 씨, 왜 그렇게 심각해요? 도영 씨가 웃으면서 말했는데 그 여유로운 모습이 더 화가 났어요. 남편이 다 알고 있어요. 사진까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도영 씨는 별로 놀라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려고요? 저한테 책임지라고 하는 건가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책임을 지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도영 씨,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감정적으로 굴지 마요. 다들 알아서 정리해. 도영 씨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마치 귀찮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은숙 씨도 어른이잖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도영 씨 얼굴에서 평소의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차갑고 무책임한 모습만 보였습니다. 저는 진심이었는데요. 진심이라니요. 서로 외로워서 만난 거 아니었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어요. 정말로 저만 혼자 착각하고 있었던 거였구나 싶었거든요. 도영 씨가 떠나고 나서 저는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더 이상 슬플 힘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 씨를 만났어요. 순자 씨가 제 표정을 보더니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은수가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순자야. 도영 씨 말인데. 아, 그 사람 말이야? 은수가 그 사람 조심해. 순자 씨가 갑자기 진지해지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동호회에서 소문났거든. 그 사람이 여러 여자들이랑 그런 일이 있었다고. 너만 그런 게 아니래.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여러 여성과 관계를 반복해온 동호회 바람 전과자라는 얘기였거든요. 진작 말해줄 걸 그랬는데 너가 좋아하는 것 같아서 순자 씨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저는 그제야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도영 씨에게 저는 그냥 여러 여자 중 하나였던 거죠. 집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도영 씨 번호를 차단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폰에 있던 사진들을 모두 지웠습니다. 삭제 버튼을 누를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끝까지 다 지웠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 기태 씨가 들어왔어요. 여전히 저를 보지 않으려 했지만 저는 용기를 내서 기태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한순간이었어요. 기태 씨가 멈춰서더니 저를 내려다봤어요. 그 사람과는 완전히 끝났어요. 번호도 차단했고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예요. 일어나. 기태 씨가 짧게 말했어요. 여보, 일어나라고. 기태 씨 목소리에 피로감이 묻어 있었어요. 화가 난 것도 아니고 그냥 지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기태 씨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도 저는 거실에서 잤어요. 모든 게 끝났지만 시작되기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방 안에 있던 등산복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도영 씨와 함께 입었던 옷들, 새로 산 립스틱과 화장품들, 그리고 예쁘다고 칭찬받으려고 샀던 옷들까지 큰 쓰레기 봉투에 하나씩 넣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 물건들이 제 잘못된 선택들의 증거 같았거든요. 특히 분홍색 립스틱을 버릴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도영 씨가 처음으로 예뻐요라고 말해줬던 날 바른 그 색이었거든요. 하지만 망설이지 않고 봉투에 넣었습니다. 등산화도 버렸어요. 도영 씨가 끈을 매주던 그 신발까지 모든 걸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쓰레기를 내다 버리고 집에 들어왔을 때 폰에 문자 알림이 왔어요. 차단했는데 어떻게 온 건지 다른 번호에서 온 메시지였더라고요. 그립네요. 그날 밤 도영 씨가 보낸 문자였어요. 순간 가슴이 뛰었지만 곧바로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워지진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은 이제 내 인생의 문 앞에만 서 있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기태 씨는 여전히 저를 피하고 있었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있었죠. 밥상을 차려놔도 혼자 드시고 TV도 제가 없을 때만 보시고 일주일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매일 집안일만 하면서 지냈어요. 청소도 더 꼼꼼히 하고 요리도 정성껏 하고 그런데도 기태 씨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기태 씨가 낮잠을 주무시는 걸 보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20년 동안 저와 함께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도영 씨와 만나는 동안에도 묵묵히 집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저는 기태 씨가 좋아하는 차를 우려서 가져다 드렸어요. 기태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뭐 하는 거야? 그냥 차 한잔 하시라고요. 기태 씨는 차를 받아들고는 조심스럽게 마셨어요. 저도 맞은편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기태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눈을 제대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제 외로움의 그림자였어요. 기태 씨가 차를 내려놓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당신은 그늘까지도 지켜봐 준 사람이었고요. 기태 씨 눈에 뭔가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20년 동안 당신 마음을 몰라줬던 것도 외로움을 다른 곳에서 채우려 했던 것도 모두 제 잘못이에요.
그때 기태 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피곤해. 여전히 같은 말이었지만 이번엔 어조가 달랐어요. 화가 난 게 아니라 정말 지쳐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도 피곤해요. 이렇게 사는 게. 저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기태 씨가 물어봤어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저에게 질문을 한 거였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처음부터는 아니더라도. 기태 씨가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설거지통에 컵을 넣으면서 말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해. 네, 기다릴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침실에서 잤어요. 기태 씨가 허락해 준 건 아니었지만 더 이상 거실에서 잘 수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기태 씨는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어요. 지워지지 않는 기억들이 많지만 이제는 그것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의 결과니까요. 결과니까요. 결과니까요.